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시행된 고3 4월 학력평가 국어 영역 문학 파트 중에 갈래 복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2편과 고전 수필 1편이 복합되어 출제된 지문이었죠. 신석정의 역사, 문태준의 빈집의 약속, 마지막으로 김석주의 의훈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대시 2편, 고전 수필 이런 순서로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시인 역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역사는 인류사회의 변천을 의미하는 그 역사가 맞아요. 이 역사 속에서 민중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노래한 작품이 바로 신석정의 역사입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시에서는 민중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이 민중은 달래꽃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럼 달래꽃으로 묘사된 민중이 어떤 속성을 띠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에서는 달래꽃의 여린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피어나는 달래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 달래꽃은 화자는 이 달래꽃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달래꽃을 보고 민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래꽃은 민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민중은 하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여린 존재입니다. 이런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따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달래꽃에 머무는 다양한 자연물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저리도 조촐하게 달래꽃이 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달래꽃이 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피어난 달래꽃은 길이 멸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민중의 첫 번째 속성이 드러나죠. 바로 민중의 영속성이 드러납니다. 영속성은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을 가리키는데 민중은 열이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연에서는 민중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올랐어요. 바로 누가? 애잔한 달래꽃이. 달래꽃이 이런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올랐다는 건 달래꽃의 생명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래꽃의 긴 역사라거나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방금 언급한 이 성질은 이 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쓰이거든요. 이 연에서는 민중의 저력, 민중의 힘, 민중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이지만 저력을 갖춘 민중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간에 표현법을 묻는 문제에 이 구절이 언급됐죠. 이것들이 빚어내는, 달래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 이것을 자작나무 허울 벗듯이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 쓰였는데 이 부분과 유사한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는 화자가 덜어내고 싶은 마음의 짐, 마음의 억압을 수위에 비유하고 있고요. 이 수위를 벗어내는 것도 자작나무 허울 벗듯이 벗어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법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세 번째 연에서는 진달래꽃의 마지막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달래꽃은 이것들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살고 있는데 이 모습은 민중이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각 연마다 두드러지는 민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너라는 시적 청자가 등장합니다. 이 시는 화자도 겉으로 드러나고 너라는 시적 청자도 드러나고 있어요. 시적 청자에게 말하는 구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너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너의 뜨거운 심장, 그리고 너의 눈망울, 그리고 뜨거운 핏줄이 흐르는 너의 예쁜 손, 네 고운 청춘, 이것들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열이지만 영속성을 지닌 민중의 모습, 두 번째 연에서는 민중의 저력, 민중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연에서는 민중의 화합, 민중의 연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보더라도 라는 식구가 반복해서 쓰이고 무엇하는 것이요, 무엇하는 것이다 이런 통사구조의 반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그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표현상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 빈집의 약속 보도록 할게요. 빈집은 바로 마음을 의미하죠. 이 마음은 비어있는 집인데요. 이 비어있는 집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마음은 빈집과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았다.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빈집이라는 구체적 속성으로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역사의 표현 방법과 같죠. 역시나 표현상 특징이 유사한 것 혹은 앞의 시와 지금 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곧 빈집인데 빈집에 독사가 살고 있는 때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고 청보리밭 너른들이 사는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겠죠.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볕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늦 눈보라가 내 빈집에 들어와서 마음을 서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겨울방에 묵은 배주를 매달아 두듯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 풍경들이 들어와 살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풍경들이 들어와 산다는 건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뀐다는 의미겠죠. 그 중에 화자는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마음에 전나무 숲이 들어왔다. 빈집에 전나무 숲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나무 숲이 들어온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냐?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내 빈집에 들어온 전나무 숲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뭉긋이 앉은 나무들의 울울창창한 고요. 자, 이것을 미륵들의 미소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요, 미륵들의 미소, 그리고 그 다음 행에 나오는 큰 침묵이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는 때는 내 마음이 고요한 때, 평화로운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화자는 자기 마음이 고요한 때를 가장 좋아하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어요. 무슨 마음으로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요. 그러면 고요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상전개에 전환이 일어나죠. 전나무 숲 같은 마음도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이에요.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그 마음 안에 둥그런 고요, 이것은 전나무 숲이 나가고 난 뒤에 빈집이죠. 이것이 다른 것으로 메워지게 됩니다. 다른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의 전체 표현 방법도 그렇고 둥그런 고요 역시 고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둥그런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법 보시고요. 자, 그럼 이런 전나무와 같은 마음도 비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마음들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이 착한 사진사와 같이 그것이 빈집의 약속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돼요.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대나무가 한 가지 일에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사람 마음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 마음을 유지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사진사는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하는데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착한 사진사는 자기가 찍는 모델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을 마음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어떤 상태의 마음도 가리지 않는다. 즉, 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착한 사진사가 풍경을 가리지 않는 것, 변화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의 화자, 이 시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집의 약속입니다. 빈집의 약속이 뭐라고요? 변화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시 처음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표현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이고요. 의인화도 쓰였고 어떤 때는 이라는 식구의 반복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빈집의 약속 공부하셨고요. 마지막 지문 의훈 보도록 할게요. 의훈은 고전 수필입니다. 앞에 두 작품은 운문이고 이 작품은 산문이죠. 여기서는 대화를 주고받는 대상이 2명 등장합니다. 바로 의원과 나인데 대화체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 인지하시고 공부해 볼게요.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좌정했다.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피더니만 의원이 나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의원을 불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피고 이것저것 봤는데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 목소리를 듣고 낯빛을 살펴봤는데 아픈 사람 같지가 않다. 도대체 무엇을 더 고치고 싶느냐? 라고 말했더니 내가 대답하죠. 나는 야윈 것을 고치고 싶네. 즉 몸을 살찌우고 싶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략되고 의원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의원의 말은 몸이 살찌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바탕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단 사는 집이 화려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음식이 사치스러워야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의 여인을 보아야 하고요. 네 번째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4가지 바탕을 갖추면 굳이 살찌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대는 가난하고요. 신분도 낮고요. 초가집에 살고 있고 채소와 거친 밥을 먹고 눈은 5가지 색깔을 본 적이 없고 귀는 5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살찔 수 있는 바탕을 한 가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찌기를 구한다면 살이 찔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의원은 다른 개념을 끌어다 드립니다. 도리어 양비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양비는 뒷부분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마음을 살찌우는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양질의 마음, 어진 마음이라고 해석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부러 살찌려고 노력을 하면 마음을 살찌우는 수단마저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살찔 수 있는 4가지의 것도 없고 병으로 마르기까지 했다. 그런데 나에게 양비란 것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대답을 하죠. 양비는 아까 몸을 살찌게 했던 그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덕으로 채워야 하고요. 인의로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비의 바탕이에요. 마음을 살찌우는 바탕이라는 거죠. 이것은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즉 양비를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에 생각해 보면 바로 평소에 없던 것, 몸을 살찌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초나라 장사꾼의 일, 중국의 고사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초나라 장사꾼의 일에 나오는 형산의 옥과 금은 보화의 의미, 이것에 해당하는 의미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초나라 장사꾼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형산의 옥, 보물로 전해오는 흰 옥도를 의미하는데 이 형산의 옥을 하나를 쌓아두었어요. 이 형산의 옥은 매우 값어치가 뛰어나서 여러 개의 성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나라 장사꾼은 제나라로 갔다가 금은 보화를 보고 마음이 뺏겨서 형산의 옥과 금은 보화를 바꾸게 됩니다. 금은 보화도 부자가 되는 바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산의 옥 한 개가 지닌 양질의 부만은 못해요. 그러니까 초나라 장사꾼은 아주 진귀한 것을 그것보다 덜 진귀한 것과 바꾸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꾼은 타고난 부, 형산의 옥을 잃고 나서 그 미천도 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사꾼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의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 초나라 장사꾼과 지금 당신이 같은 실수를 하려 한다. 즉,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 몸을 살찌우는 것을 구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 몸을 살찌우는 것을 찾다가 이걸 얻지 못하고 또 본래 지녔던 양비마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말이죠? 마음을 살찌우고 몸을 살찌우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옛날에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 즉 마음을 살찌워야 한다는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 마음이 마르는 것을 살폈던 거예요. 즉 몸을 살찌우지 않고 마음을 살찌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살찌우다 보면 몸이 살찌지 않은 상태를 병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마음이 살찌지 않은 것을 병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면, 즉 마음이 살찌게 되면 저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몸이 살찌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자기의 형옥을 가지고 금은 보화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자기의 형옥, 양비를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것, 금은 보화, 몸을 살찌우는 것, 이것 마음을 살찌우는 것과 몸을 살찌우는 것은 바꿀 수 없다. 마음을 살찌우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 라고 말하는 수필입니다. 그러면 이 갈래복합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나다의 종합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해요.
지문이 최대한 많이 보이게 화면을 조정했는데 그래도 새 지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죠? 학력평가 시험지를 같이 보시면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가와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 가장 대표적인 걸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을 들 수 있지요. 일단 달래꽃은 민중을 비유하기 때문에 달래꽃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는 비유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바윗돌처럼 직유법도 쓰이기도 했어요. 가는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요. 나에도 온통 비유적인 표현 투성이죠. 일단 대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빈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서러운 마음을 늦 눈보라가 몰아치는 풍경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나의 시 전체는 비유적인 표현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다는 가와 달리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교차된다. 가에도 듣는 이가 제시되어 있긴 하거든요. 바로 너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가는 너에게 말하는 듯한 어투를 띠고 있을 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교차되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 가와 달리라는 부분은 맞고요. 다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교차됩니까? 당연하죠. 대화체니까요. 나와 의원이 말하는 이가 되기도 하고 듣는 이가 되기도 합니다. 2번도 맞는 선지고요. 3번. 다는 나와 달리 대화체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나시는 독백체로 전개되어 있고 다는 당연히 대화체로 전개되고 있죠. 4번. 가는 다와 달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에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와 달리라는 부분은 맞고요. 가에는 예찬적 태도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바로 달래꽃, 이 민중의 영속성, 민중의 저력, 민중의 화합 이런 것들을 예찬적인 태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인데 5번에 어디가 틀렸는지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가와 달리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래꽃, 벌나비 등등 시각적인 이미지는 쓰이고 있어요. 그럼 그 이외의 감각이 쓰였으면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따사롭게 촉각적인 표현 방법이 쓰였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뜨거운 심장 이 부분에도 촉각적인 이미지가 쓰였네요. 일단 가는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와 달리라는 표현 자체도 틀렸죠. 그럼 나에는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이 쓰였느냐? 독사, 청보리밭과 같은 이런 시어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의 고요, 침묵 이런 것들은 청각적인 이미지죠. 역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기 때문에 나에도 감각적인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9번에 5번은 가와 달리라는 부분 때문에 틀린 선지인 거죠.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번 문제 풀어볼 텐데 다에 제시된 다음 내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바로 찾으셨을 것 같은데 13번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2번이죠. 화려한 집에 사는 것,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 즐겁게 하는 음악을 듣는 것,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 이것은 다 무엇 하기 위한 바탕입니까? 바로 몸을 살찌게 하기 위한 바탕이죠. 그런데 정답 2번, 도덕과 인의를 지키는 것은 몸을 살찌게 하는 바탕이 아닌 마음을 살찌게 하는 바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 그것 외에도 이렇게 학평 변형 문제 그리고 뒤에 복합 문제 혹은 각 작품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꼼꼼히 공부하시고 변형 문제와 기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